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매일 읽기만 하다가 제가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1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애 둘이 있는 맞벌이 중인 여자입니다. 아니, 이제 곧 이혼녀네요. 제 남편이었던 사람은 저보다 6살이 많은 자영업을 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수입은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도 친구 보증 때문에 신불자였는데 이미 빚을 다 갚아나가서 조금만 더 갚으면 이 생활도 끝이라고 하더군요. 생활력을 믿었습니다. 전 소위 서울에서 알아주는 병원의 간호사였고 제가 3교대를 하니 자신처럼 시간 프리한 사람이 애들도 집안일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믿음이 갔습니다. 그 사람은 대구, 전 서울에서 저와 장거리 연애를 했음에도 제 시간에 맞춰주고 외롭던 서울 생활에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애가 먼저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은 전 남편이 신불자인지도 몰랐는데 그저 느낌이 너무 안 좋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안 갔습니다. 왜 저한테 그런 반대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전 남편은 매일을 무릎을 꿇고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고 신혼집은 대구에 마련했습니다. 대출 90%로 자그마한 아파트를 마련하여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엔 대출금도 어떻게 갚아가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하며 애를 돌보았는데 아기가 진짜 자주 아파서 결국은 서울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으며 완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형부가 자주 대출을 받으러 온다 뭐 그런 이야기를 넌지시 해주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대구에 다시 큰 병원에 취직을 하며 그때부턴 제가 가정경제를 도맡아 하게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다 둘째가 생겼습니다. 이 집안의 성이 너무 특이한데 아들이 귀한 집이라 무조건 둘째를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당집에 가서 둘째를 주려는데 제가 안 가진다고 객기를 부렸다고 죄송하다고 죄를 빌으라는 시댁 식구들의 이상한 요구도 그냥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참고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가졌을 무렵 정말 남편의 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에 있으면서 한숨을 쉬고는 했습니다. 둘째를 가지고 조산기가 있어서 저 또한 일을 못하게 되자 시누이의 이혼 위자료로 샀던 차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근근히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집안일이 너무 안 풀렸는데 다행히 집값이 올랐습니다. 차익 없이 큰 평수로 이사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신랑이며 저희 애도 안 좋은 것 같아 친정의 도움을 받아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곤 신랑이 말합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선 골프를 배워야겠다고요. 현재 저희 돈이 없으니 골프며 이런 것 좀 안정되면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신랑에게 돈을 줍니다. 레슨비며 연습장비 살 돈을요. 그런데 매번 거짓말을 합니다. 이벤트가 있어서 연습장비는 안 냈고 레슨비는 아는 형님이 무료로 해준다고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수익은 모두 골프장, 연습장비, 스크린비로 나갔습니다. 그 통장 내역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해해달라고 거래처 사장들하고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골프라도 쳐야 거래처를 뚫는다고 하기에 이때까지도 믿었습니다. 2017년도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세미프로까지 따서왔네요. 본인은 저한테 돈을 타서 갔습니다. 카드를 달라고 해서 자기 회사로 긁고 그걸로 급한 것도 끄고 했습니다. 매번 집으로 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전 3교대하며 애들 보며 미칠 것 같았습니다. 물론 부부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애아빠 생일이면 제주도도 데리고 가주고 선물도 사주고 남들이 보면 그저 단란한 내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엔 정말 더 힘들어졌습니다. 수시로 저에게 카드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결국엔 저희 엄마 집에 전세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자는커녕 기일도 지켜주지 않아 저희 엄마도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내어주고 다시 전세금을 받아 갚고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사위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저에게 푸념 아닌 푸념을 합니다. 집에 돈을 주긴커녕 제가 일을 안 했으면 오히려 집안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사람이라 C코들한테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너무 힘들어서 집안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확인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저도 지쳐서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밥 달라고 하거나 돈 달라고 할 때 빼고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없습니다. 본인 몸이 안 좋아서 뭘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요. 신랑을 핸드폰에 하숙생이라고까지 저장을 해놨을 정도니까요. 주말에 제가 일하니 애들 데리고 좀 놀아주라고 하면 자기는 1인 기업이라 본인이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번다고 저한테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애들 둘 보려고 CCTV 설치하고 본인은 밥만 주러 들어옵니다. 그나마 그것도 안 되면 애들한테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하거나요. 제가 아니면 애들은 계속 집에만 있거나 할머니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습니다. 그렇게 전 다시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 행복하지 않다라고요. 그리고 자주 다투니 애들이 눈치를 너무 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애들이 클 때까지 참으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라 힘든 거니 참으라고, 우리 잘 해보자고. 애들이 너무 불안해한다는 게 보인다네요. 전 눈치 보는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애들 보는 앞에서 애들 아빠를 잘 대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니 본인도 잘하겠다고 자기 한 번 더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버텨나가는 도중에 1월에 배우자 송달 금지. 그게 상간남 소송 서류더군요. 그게 날라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2019년도부터 그 유부녀인 상간녀와 그년 엄마와 함께 평일 오전은 스크린을 쳤네요. 그러다 둘만 스크린장을 간 게 198회이고 그년 스케줄에 맞춰서 평일 오전에 갔습니다. 그러다 둘이서 모텔이며 어디며 들락거렸네요. 상간녀 남편은 의사였습니다. 상간녀는 한 달 1,000만 원을 받으면서 집구석에서 놀면서 마음이 헛헛하다며 외로움을. 돈 벌어야 한다고 버럭대는 우리 집 남편 쓰레기랑 놀아놨네요. 저희 남편 놈도 똑같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오니 집안에 큰 책임이 없었나 봅니다. 제가 신랑이 벌어다주는 돈 받으면서 바람을 폈으면 그 새끼는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한텐 돈도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안 움직이면 사무실이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 생일날 선물 하나 살 돈이 없다면서 그년 집 앞에서 키스하다 걸린 사진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엔 모텔을 다녀왔더군요. 애들 줄 선물은커녕 애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한마디 없었으면서 말이죠. 밤마다 일하러 나간다, 레슨 해주러 나간다더니 그년을 만나고 왔네요. 어쩐지 3시간 연락 안 되고 돌아오면 담배 냄새가 안 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간녀 남편분께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많은 자료들을 모으면서 얼마나 속이 아프셨을까요? 전 애들 보고 일한다고 실제적으로 돈도 없어서 사람을 살 돈도 없었는데 그 많은 자료를 다 모아주셨더군요. 그년도 머리가 더럽게 나쁩니다. 온갖 애정행각을 카톡 주인 이름이 정연 언니로 되어 있네요. 차씨성을 가진 내자 이름도 특이한 여자입니다. 남편 놈은 저 앞에서 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그 여자에게 골프를 가르쳐주는 척 카톡을 보내고 제 아들 방에선 둘이 영상통화를 했네요. 위통 벌거벗고 참 잘하는 짓입니다. 그 여자 애들 둘과 저희 집 애들 둘을 데리고도 만났더군요. 애들이 이야기합니다. 지네끼리 놀라고 해놓고 아빠랑 아줌마 둘이 사라졌다고요. 느낌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안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목을 제가 조르고 있네요. 이렇게도 살아야 하나 정말 미치겠더군요. 상간녀와 나누는 카톡방에서 저를 토나오는 년이라 합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 돈 받아 쓰면서도 장인 장모 또 왔다고 짜증이 치솟는다네요. 그렇게 돈이 없어 마누라며 장모에게 돈 타쓰는 인간인 걸 상간녀는 아나 모르겠네요. 그냥 놀고 먹으려고 그런 건지. 그나마 애들 아빠로 근근히 가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정을 파탄낸 그 여자 얼굴 낯짝 보러 찾아가고 싶지만 참습니다. 상간녀 신랑과 공동명의 16억짜리 집을 사서 부산 해운대로 이사를 갑니다. 부산으로 간 상간녀 만나러 간다고 차 라이트도 바꾸고 저보고는 부산에 자주 가야 할 것 같다고 알리바이도 만드네요. 해운대에 거래처를 뚫었다고요. 상간녀 신랑에게 반소를 했더라고요.
우린 이미 결혼 파탄 가정이고 너네도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요. 저보고 그만큼 자주 이야기해놓고 그 시점에 저에게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돈을 마련해서 주려고 했었는데 그 상간자 소송 서류가 날라와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거겠죠. 그러면서 사건이 벌어진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합니다. 바람을 핀 걸 다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집에 와도 따뜻하게 안 받아준다.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다. 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매달 돈을 안 주는 건 뭐냐고 했더니 제가 돈을 잘 번다고 남편 무시하냐고 합니다. 그런 이유를 대며 저를 오히려 가해자 취급하네요. 제가 이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때부터 제게 마음이 없었답니다. 빌어도 시원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애들한테만 연락을 합니다. 애들 앞에선 엄마가 힘들었을 거라며 울면서 아빠가 미안하다고 합니다. 저한텐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미안하지만 이제 저에겐 어떤 마음도 없다고 합니다. 큰 놈은 살기 싫다고 합니다. 작은 놈은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다른 사람한테는 떠들고 다녔는지 모르지만 제가 전화를 안 하면 전화 한 통 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면서도 제가 전화를 하면 온갖 욕설과 화를 내고 짜증을 내네요. 지금은 소송 중입니다. 자기는 돈이 없으니 협의 이혼하든지 하고 저보고 소송 취하하라고 하네요. 저에게 줄 위자료도 없고 애들 양육비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하였네요. 저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자기도 위자료라도 받아야겠다며 재산 분할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 집 대출금 빼고 재산 분할해주면 애들과 함께 전셋집을 겨우 전전해야 합니다. 애들 데리고 가라고 하니 자긴 키울 능력도 형편도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소송하며 계속 가는 절 욕합니다. 적당히 하고 소송하지 말고 본인을 용서하지 그랬어 라고 합니다. 전 잘 때 그 상간녀가 제 목을 조르고 시댁 식구들이 다 찾아와서 적당히 하고 말았어야지 하며 애들을 뺏어가는 악몽을 꿉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돈은 벌어야 하는데 밥 먹고 힘내려고 하면 토가 나와 밥도 못 먹습니다. 그 상간녀도 남편이란 놈도 싫은데 애들이 아빠랑 놀고 있는 친구들 모습을 멍하게 봅니다. 제 주위 사람들은 받아줘도 똑같은 인간이라 저보고 잘하고 있다고 다독거려 줍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지금은 약을 먹고 세상과 단절하는 꿈을 꿉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긍정적으로 잘했다 했어야 하나요? 제 애들은 엄마 아빠 있는 집 그런 평범한 것도 허락이 안 되네요. 제가 잘하는 걸까요?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이 쓰레기 맞겠죠? 차라리 주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으로 그년과 남편놈이 우리 집 식구들이며 저를 욕하고 둘이서 나누던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아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네요. 엄마가 반대하던 그때로 말이에요. 그 평범한 것도 안 되는 게 제 인생인가 싶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너무 죄송하네요. 엄마 아빠한테 늘 자랑이었던 딸이었는데 볼 면목도 없고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에게 말 좀 남기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차씨야. 이제 쫓겨나서 대구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애가 6살이면 너도 정신이 옳은 정신은 아니네. 학교도 안 간 딸내미 보기에 안 부끄럽니? 네 엄마도 똑같은 여자야. 딸이랑 마누라 있는 새끼랑 바람을 피는데도 모른 척 사냐? 그리고 네가 물고 빨던 그 새끼는 돈 한 푼 없는 개털이야. 돈 한 푼 없어서 마누라며 장인 장모 돈 타 쓰던 인간이야. 네가 받은 골프채 다 내 돈이야. 알아? 네가 그나마 애들 아빠라는 역할도 뺏은 줄 알아. 개 같은 너와 개 같은 그놈이 가정을 버리는 추악한 짓을 한 줄 알고 평생 벌 받으며 살아라. 제발 내 글 읽기 바란다. 남편놈아, 네 성만 써도 대구에서는 다 알 거라서 혹시나 모를 명예훼손에 걸릴까 안 쓰는데 너도 평생 자식 못 보며 살아봐. 자식에 대한 정이 있겠냐마는 너네 성에선 너로서 대는 끊긴다 생각해. 네 아들놈이 성도 바꿔달라고 그 어린 놈이 이야기하고 있어. 지 아빠 평생 안 봐도 된다고. 그거 무슨 뜻인지 안다고. 알겠어?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 전 재산 부분의 분배 문제에 대해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제 위로 3살 차이 나는 형이 있습니다. 대략 25년 전 형이 고등학생일 때 집에서 3천만 원 전세금을 지원해 주었고 그 돈으로 서울에서 자취하며 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서울의 대학교를 합격하고 서울로 올라와 형과 함께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작은 집에서 계속되는 형과의 마찰에 전세 기간이 끝날 때쯤 뭐가 됐건 각자 방이 있는 큰 집으로 이사 가자며 집을 알아보았고 지역을 넓혀 경기도에서 집을 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전세가 아닌 매매로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형이 집에서 지원받았던 3천만 원과 다시 집에서 3,5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총 6,500만 원으로 대출을 끼고 빌라를 매매하였습니다. 이자만 매달 40만 원이었습니다. 그 사이 형은 외국에도 다녀오고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어 처음에는 각자 20만 원씩 이자를 내다가 형이 나가고 혼자 살게 되면서 저 혼자 4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4년 정도 함께 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는 사이 본가가 집을 좁혀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기존에 본가가 가지고 있던 짐들인 장롱, 화장대, 소파 등을 가지고 제가 혼자 살고 있는 빌라로 왔습니다.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부모님도 많이 힘들어하던 시기였기에 저희 집에 있던 짐들은 다 정리하고 부모님 짐으로 집을 채웠습니다. 형이 나가고 그 집이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본가 짐들도 있었기에 적금 대신 이자 내고 나중에 이 집 정리하면 이자만큼은 내 몫으로 달라고 했고 부모님도 흔쾌히 그렇게 해주마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형과 함께 거주한 4년가량과 혼자 거주한 10년인 총 14년을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이 이자는 조금씩 줄어서 40만 원에서 약 25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출금에서 2천만 원을 어머니가 갚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가 있던 곳이 재개발이 크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주비 지원이 나와 일단 남은 4,500만 원은 지원금으로 갚고 이사하면서 따로 제 돈 5천만 원을 보태서 임대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재개발이 완료되고 동호수를 추첨 완료했고 아파트가 생기면 저는 그 집을 신혼집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그 집을 제 명의로 하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이 그 집이 왜 네 집이냐 라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돈이 그 집에 묶여 있다고 하면서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형이 고등학교 때 집에서 내준 3천만 원과 빌라 매매 시 다시 부모님이 주셨던 3,500만 원, 합해 6,500만 원이 본인 돈이라는 겁니다. 이유인 즉슨 본가가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형이 힘들게 사업을 변형해 나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셔서 형한테 조금씩 약 1억 원가량을 빌려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알바 중이어서 1,000만 원을 달라고 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셨을 때 500만 원을 드리고 다시 200만 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되었고 결국 그 1억 원은 형한테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저한테도 못 갚으셨고요. 이렇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여김없이 저 1억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님 것과 제 것이 다 본인 거라고요. 기분 안 좋을 때마다 니네 아버지가 내 돈 1억 빌려갔잖아 라고 말합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건 아버지와 형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표현해 주십니다. 어쨌든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제 것이 아니며 저는 집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고 월세 내느니 이자를 내었던 것이며 너의 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대출금은 임대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제가 나머지 다 갚았습니다. 대출금도 내가 갚았다고 하니 그럼 그 부분은 네 것이 맞다고 합니다. 제 입장은 제가 출근도 친구도 만나기도 힘든 외진 곳에 있는 큰 집에서 10몇 년을 집을 유지하고 있었고 저한테 크기도 돈도 부담되었지만 혼자 본가짐 지키면서 버텨내었는데 어째서 내가 덕만 봤다고 말하느냐고 하였습니다만 중간 지점을 못 찾겠습니다. 물론 매일 싸우거나 이 대화가 매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기분에 따라 한 번씩 이런 대화가 발생하는데 형은 본인이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합리화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부모님과 형이 덕만 보고 살고 있는 모질이가 되어야 어느 정도 대화가 일단락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저는 저 집을 그저 얻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합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제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분배를 해야 할지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형은 자가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십니다. 저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아파트가 작아요. 형은 큰 곳에 삽니다. 처음에 부모님께서 집 명의를 저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그럼 앞으로 매달 고정적인 돈을 지불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이 갑자기 자기 소유임을 주장하니까 어떻게 나눠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부모님이 그저 명의를 변경해 주시면 분명히 형 기분에 따라 저를 누르고 싶을 때마다 이 아파트 자기 건데 덕보고 있다고 저를 누를 것이고 저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데 그런 상황을 정리하고 결혼에 임하고 싶습니다. 현명하신 분들의 여러 지혜를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재산 분배에 관해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첨부합니다. 형과 부모님에게 몫을 드릴 때 지난 25년 동안 집의 가치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약 4,500만 원 정도 값이 떴습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또 아파트 값이 뛸 거고 제가 계속 거주했기 때문에 그 집이 재개발이 되는 곳에서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형은 무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억울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눠야 할지 그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추가, 답글이 3개가 올라왔는데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이 제 거라고 주장하고 싶어 쓴 글이 아닙니다.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돈 지불을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번째 추가, 쓰고 나서도 집안 모질이가 형 말대로 되는 것 같아 지우는 게 맞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 혼자 답을 못 찾아 쓴 글인데 역시나 정말 현명하신 분들이 많아 많은 반성과 생각을 얻어갑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몇몇 답글에 콩가루 집안인 것 같은 글을 봤을 땐 속상하기도 했습니다만 글로 저희 집을 다 표현할 수 없으니 이 글로만은 그렇게 보이기도 하겠다 생각도 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제가 참 작아 보입니다. 이 글에서 형이 돈만 생각하는 듯해 보이고 저도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만 서로 많이 아낍니다. 그러니까 형도 아버지가 힘들 때 선뜻 1억을 내어주었고 저 또한 알바하면서 모은 돈을 아버지께 드린 것입니다. 빌라 담보로 주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저 본인이 기분 나쁠 때 저에게 그런 표현으로 저를 혼내키고 싶어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힘들 때 드린 돈은 700밖에 안 되지만 그게 제 당시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형과 부모님께 물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참 많이 도움받은 동생이 맞습니다. 형 몫이 있고 부모님 몫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 남긴 글입니다. 형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말다툼을 하였는데 나도 이기적이었구나. 형이 고가웠겠다. 그래서 더 그랬겠구나. 라고 진심으로 반성하게 됩니다. 아마 아파트를 당장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가족의 재산이고 함께 늘려가는 것이 맞으니까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억울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지혜를 잘 수렴하여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3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고3입니다. 저희 아빠가 발을 거는 장난을 치시는데요. 다들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발 거는 장난에 당해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집에서 합니다. 저나 동생이나 엄마가 밥상을 들고 가든 뜨거운 국그릇을 들고 걷든 빈손이든 간에 거실에 앉아있다가 슬쩍 다리를 옮겨서 발을 걸어요. 이 장난이 시작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고 빈도는 발 거는 장난을 친다는 걸 잊을 때쯤 다시 발을 거십니다. 한 달에 2-3번쯤이요. 화도 내고 싸우기도 했고요. 제가 많이 화내면 과민 반응하는 걸로 보이는지 아빠 본인이 기분 나빠하면서 일주일 정도 제 말을 씹으시는 일도 너댓 번 있었습니다. 사과 받은 적 당연히 없고요. 넘어져서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잖아. 그냥 장난인데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 하는 반응이었어요. 엄마는 당하실 때마다 단호하지만 강하지는 않게
당신 내가 하지 말랬지. 이러고 넘어가시고요. 동생도 아빠 하지 좀 말라고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문제는 지난 일요일에 터졌어요. 12시 학원이라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랜만에 4명이 모여서 라볶이 맛있게 먹고 저는 기분 좋게 가방 챙기고 현관으로 가는데 아빠가 현관 옆에 앉아있다가 또 발을 거시는 겁니다. 순간 거기서 제 안에 뭔가가 끊어졌어요. 그때 감정을 표현하자면 가스통이 터져서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하나요. 내가 하지 말랬지,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 말라잖아 하면서 아빠를 5-6번 정도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으려다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마지막에 발 뒤꿈치로 등을 한 번 더 찼고요. 어디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다치거나 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급소를 차거나 정말 이성을 완전히 놓고 풀파워로 차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계약을 했고 수험생이라 집에 늦게 들어와서 항상 아빠가 자는 것만 봤는데 방금 엄마가 집에 들어온 저를 붙잡으시더니 네 아빠가 잘못한 건 맞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 근데 네가 자식이면서 아빠를 그렇게 발로 찰 수가 있냐. 자식이 부모랑 맘먹으려고 하는 거냐. 나는 네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화내는 거에서 강한 분노를 느꼈다. 너 정신병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잘못했겠죠. 애초에 폭력은 나쁜 거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발 거는 거 하지 말라고 좋게도 말해보고 단호하게 말해보고 타일러도 보고 화도 내보고 싸워봐도 고쳐지긴커녕 미안하다 사과 하나 없는 아빠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항상 이렇게 아빠랑 싸울 때마다 저한테 와서 혼내시거나 중재하시는 것도 엄마예요. 아빠는 직접 와서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건 아니지 않냐 라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5살 애 마냥 정말 삐져서 제가 말 걸어도 완전히 씹으십니다. 학생이라 아쉬운 게 저니까 결국 일주일쯤 지나서 제가 아빠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근데 장난은 치지 말라고 살살 구슬리면서 숙이고 들어가고요. 젊어서 어려서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에요. 54입니다. 부모님 2분 다 나이 드실 만큼 드셨고 아빠는 대기업 다니면서 클레임 들어온 거 척척 해결할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인데도 이러십니다. 평소엔 사람으로서 존경할 만큼 각자 맡은 일 잘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부분에서 화내면 그냥 일주일간 삐진 상태로 지내세요. 자소서 써야 해서 노트북 필요하다고 분명 말했는데 왜 회사에 가져가 버리신 건지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삐져서 그런 거죠. 겨우 발 거는 장난으로 화내는 제가 정말 정신병자인가요? 그냥 참고 자식 새끼니까 장난으로 받아주면서 사는 게 맞는 건가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잊을만 하면 또 발 거는데 정말이지 돌아버리겠어요. 여기는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있으신 어른분들이 많으시니까 조언 부탁드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진짜 정신병이 있는 것 같은지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은 딸 2이고 다른 집처럼 부모 자식 대면대면한 사이도 아니에요. 친구 아버님들 일찍 퇴근하셨는데 친구들은 자기 방 침대에서 폰하다가 아버님이 방에 오셔야 한번 슥 보고 말던데 저희 집은 아빠가 저 잘 때 나가서 잘 때 들어오시고 주말에도 바쁘시니 어쩌다 겸상이라도 한번 하면 반가워하고 막 치댑니다. 오히려 아빠가 덥다, 귀찮다, 저리 가라 이러시고요. 여느 집처럼 부녀 사이 어색해서 아빠가 친해지려고 하는 장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소 저랑 동생이 먼저 옆에 가서 앉고 말 걸고 뭐하냐고 물어봐도 축구 영상이나 뉴스만 보다가 본인 기분 좋으면 갑자기 장난기 발동하면 저러십니다. 상대방 현재 기분 상태가 어떤지는 안중에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상간녀 얘기부터 이혼 얘기까지 정말 중대한 것만 올라오니까 겨우 발 거는 장난을 심각하게 말하냐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주작이라는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네요. 성인 여성이 글 쓴 것 같다는 분은 제가 글을 학생치곤 잘 썼다는 의미인 거죠. 내일 모레면 저도 성인이고 지금 자소서 쓰고 있는데 글을 깔끔하게 쓴다고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분들은 첫 번째, 아빠한테 똑같이 발 걸어라. 아빠가 특수부대 출신이신데 그래서 그런 건지 제가 발 걸면 쓱 피하십니다. 100이면 100 피해요. 진짜 얄미워 미치겠어요. 제가 똑같이 안 해봤겠나요? 두 번째, 뜨거운 거 들고 갈 때 발 걸면 아빠한테 쏟아버려라.
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아빠는 남쪽에 앉아서 긴 다리 발끝으로 발을 거십니다. 의도적으로 아빠한테 쏟으면서 넘어지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세 번째, 한번 크게 다쳐라. 솔직히 이거밖에 남은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각 잡고 다치려고 넘어지면 다칠 수는 있지만 마음에 상처난 마당에 몸에도 상처 내고 싶지는 않아요. 또 저도 사람인지라 아빠가 발 걸면 일부러 넘어져서 다쳐서 이 지긋지긋한 장난질을 끝내야겠다 하는 생각보단 몸이 먼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추가, 집을 나가라, 아빠랑 절여내라 하시는 건 도움이 안 돼요. 다들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혼자 사회 나가서 먹고 살기 불가능한 거. 굳이 집을 나가겠다면 나가서 공장 들어가거나 사창가에 가게 될 텐데 그건 빈대 잡는다고 초가 3간 태우는 격이고요. 20 중반쯤 돼서 대학 졸업하고 자리 잡았을 때나 생각해 볼 선택지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